제가 준비한 분쟁 사례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많이 이제 재개발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과정에서도 겪고 계신 걸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주민과 행정청 간의 갈등도 있고, 주민과 세입자, 그러니까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갈등도 생기고, 이런 무수히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게 사업 단계별로 어떤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게 소송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고자 이런 수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든 거는 서울시에서 약 한 2, 3년 전에 한번 이 재개발을 하면서 항상 이런 뭐 이론적인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이제 책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간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한 번쯤은 도대체 주민분들이 어떤 소송들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판례 등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에서 대형 법무법인과 서울대에 있는 건설법센터라는 곳하고, 그러니까 로스쿨 안에 있는 건설법센터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이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법의 체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체계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 사업이 이렇게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절차별로 어떤 분쟁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한참 좀 이수적이긴 했지만 되게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희도 많은 걸 지금 겪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개헌을 하네 어째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상단에 있는 건 헌법입니다. 헌법은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만들고 있지만, 헌법을 바꾸는 일들은 누가 결정을 하냐?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게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는 도시정비법이라고 약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전체 법의 이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법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을 더 단축해서 실무적으로 쓸 때 도정법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법 이름입니다. 이 법은 누가 만들어요? 저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그 시행령은 누가 결정을 해주냐? 정부에 있는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부에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저희가 법을 이렇게 아마 다른 데서도 법전 책을 이렇게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추진위원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합이 되거나 하면 이렇게 막 관련된 용역사들이 법칙들을 많이 이렇게 배포를 좀 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기본적으로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게 국회에서 정하는 도시정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결정을 해주는 시행령,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시행규칙이 국토부 장관, 여기까지가 국가정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서울시에 별도로 조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님이 별도의 세부적인 지침 같은 거를 별도로 고시해서 이러한 기준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이 도시정비법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고시되어 있는 규정들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다 준수를 해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 위반, 영 위반, 규칙, 조례, 그 다음에 각종 고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법에서 벌칙 조항으로 최대는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런 고시사항의 어떤 것들을 위반하면 서울시에서 해당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관리감독이 들어가서 적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의 위반 사항이라고 하면 그거를 고발 조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이 소송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법을 내가 지켜서 하는데도 소송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은 명확하게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들이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문구를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른 분은 이거를 아닌데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해.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시잖아요. 그 판결을 내리는 최종의 내용이 이게 판결문이라고 나오면 이게 소위 판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원의 판례를 우리는 어디 있는 거를 주로 보게 되냐? 그 재판을 하시게 되면 1차로 1심, 2심, 3심이라고 하죠. 저희도 지금 이제 좀 뉴스에 나오고 있어서 좀 많이 좀 익숙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심이 우리 관할 지방법원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2차로 2심이 고등법원.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서도 결판을 안 내고 대법원까지 가면 그게 3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례를 참고를 보통 실무적으로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법에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각각의 읽었을 때 약간의 해석의 차이들이 조금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다른 분은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의견이 갈리면 그거를 갖고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되면 이런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법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판결을 내줌으로써 그거를 보완하는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법률 행위들 하던 간에 주민분들이나 어쨌거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 그 다음에 행정청 역시도 법에 있는 내용을 갖고 조금 헷갈려? 그러면 대부분은 이런 판례를 보고 참고를 해서 그거를 이제 준용을 해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주민분들 간에 아까 행정청, 그 다음에 막 소유자와 세입자 이런 무수히 많은 갈등의 주체들이 이제 생겨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조금 수그러든 뉘앙스긴 한데 하다못해 조합하고 시공사가 공사비 갈등 갖고도 공사를 중단하고 입주를 못하게 막고 해서 소송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에는 다수의 분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갈등을 겪는 당사자도 많이 상의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선 사업을 처음부터 할까 말까를 두고 갈등을 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사업을 일정 부분의 주민분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재개발을 얼마만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를 할 때가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거죠. 우리 이만큼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바운다리를 이렇게 정하시잖아요. 그게 정비구역이잖아요. 그 정비구역 정할 때 옆에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야 우리도 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그 껴달라고 하시는 분이 연립이 여러 동에 있는 이런 그 연립 단지에 계신 분들이 막 껴달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 있는 분들은 그게 싫다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땅의 면적은 작게 갖고 계시는데 문제는 소유자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도 늘어나는데 분양가가 확실히 받쳐주면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이 꽤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 찬성을 해주면 좋지만 어느 순간 의견이 갈려서 반대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막 갈등이 이제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부터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세입자분들 경우에도 갈등이 생기시죠. 우리 재개발하면 어디로 가려는 거야? 나 여기서 이사 나가면 나 살 곳이 없어. 벌써 시작할 때부터 막 그런 문제점들이 막 발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죠. 정비계획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탁 떠오르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정비계획하면?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우리 이만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얼마나 지을 수 있어? 가 관심이시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얼만큼 지어? 그게 뭐냐면 대부분 용적률. 우리 용적률 많이 주세요. 아파트 많이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저층 아파트를 쫙 깔아요. 좋으실까요? 싫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명품 단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층으로 자꾸 지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높이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과연 이 전체 땅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동을 계획할 거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도로는 얼마나 넓힐 거야.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임대 아파트는 또 얼마를 지어야 돼. 이런 계획들이 바로 정비계획인데 이거를 할 때 벌써 용적률 많이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나 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부 체납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부 체납이라면 도로도 많이 지으시고요. 공원도 많이 하시고 임대 아파트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많이 드릴게요. 이런 걸로부터 이제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거 갖고 주민들이 편이 갈리시죠. 누구는 용적률 무조건 많이 짓고 건물 높이신다고 해서 마냥 좋을 것 같지 안 좋아.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부터. 아니 우리는 그래도 많이 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의견이 분분히 갈리십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이제 재개발의 경우에는 좀 드문 편인데요. 재건축을 하면 우리 저기 뭐 신탁사한테 좀 이거를 운영해 달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우리가 주민들이 비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자. 그러면서 LH나 SH가 전문가잖아. 거기에 투명하게 관리해 줄 거잖아. 공공으로 가는 건 어때? 이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키시고 주민들이 이제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더 좋을지. 왜냐하면 하도 언론에 조합이 막 비리조합장이 구속이 됐네. 뭐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해서 사업이 못 가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게 뭐가 더 나은 건지에 대한 확신이 좀 없으시다 보니까 막 의견이 분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다 보면은 야 시공사 이거 제대로 선정한 거 맞아? 우리 저 브랜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브랜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쟤네가 공사비를 더 싸게 준다는데 뭐 얘네는 옵션을 더 많이 준다는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갖고도 싸움이 이제 생기시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왜 하세요? 어쨌거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보다 새로 지면 깨끗한 집에서도 살고 좋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더불어서 뭐다? 재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깨끗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신축 아파트에 다 살아서 좋은데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하실까요? 안 하시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다? 사업성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거 우리 가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아? 긴 거 같아? 이런 거 갖고 싸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가셔야 할 때 이때까지 가세요 하는데 나 아직 집을 못 구해서 못 가.
우리 세입자 보상 안 해주면 못 가. 나도 이사비 좀 줘. 막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여기서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들,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나 이 돈 갖고 딴 데 가서 집 못 사. 그러니까 돈 딴 데 가서 살 수 있을 정도는 쳐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와 철거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보상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시죠. 그리고 요 법제도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게 뭐냐면 재개발을 한 2, 3년 안에 끝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한 20년 걸렸다는 얘기는 들어서도 2, 3년 안에 끝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기본 한 10몇 년씩은 가십니다. 그러면 세월이 그렇게 지나면 한 예를 들어서 한 15년을 했다 사업을. 저희가 대통령이 몇 년마다 바뀌시죠? 5년마다 바뀌면 우리 재개발하는 동안 대통령이 3번을 바뀌시는 거고요.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앞단에 보셨죠?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바꿔요. 국회의원이 바뀝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면 5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뽑을 때 시장님들도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법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는데 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업이 한번 이렇게 정한 거 갖고 쭉 가면 좋은데 뭔가 좀 더 유리하게 사업을 바꾸세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바뀐 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전 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지금 바뀐 법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냥 유리한 법을 따를 수 있느냐? 법에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우리가 유리한 대로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생기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행정청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계속 발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여기 보시면 기간이 있어요.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소송을 한번 쫙 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이 절차나 이런 내용별로 어디서 집중적으로 소송이 발생했을까를 확인해 봤더니 조합 설립 인가 할 때 조합원의 자격 유무와 조합 설립이 제대로 되었냐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소송이 24.5%가 있었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우리 아파트 단지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인가를 받아요. 그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인데 그거를 하면서 또 15.1%.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주민분들이 제일 중요하신 게 나 아파트 예전에 갖고 있던 토지하고 건물이 얼만데 나 새 아파트 어떻게 줄 거야? 나 분담금 얼마네?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관리처분이시잖아요. 요 관리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17.4%.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합하면 거의 반 이상의 소송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더라. 라고 조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인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거는 구청에서 법으로 맞는지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내가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잘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처음에는 확인을 잘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모든 게 인가를 내주는 건 구청장님이 내시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세부적인 절차는 누가 해요? 주민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디테일하게 벌어졌는지를 구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갖고 주민분들이 소송을 거시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가 받은 걸 취소시켜 주세요. 무효시켜 주세요. 라고 소송을 거시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취소하고 무효가 뭐냐? 취소는 좀 하는데 일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뭘 하나 이렇게 찝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무효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무효라는 거를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를 무효를 주장을 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라고 하시기에 대해서 소송이 붙어서 1심 가고 2심 가고 3심 가시잖아요. 그게 보통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 가고 이 한 번의 재판을 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리세요. 그러면 한 3년은 걸렸다 치자요. 대법원에 가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하고 소송 걸렸다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사업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근데 만약에 한 여기쯤 가고 있었어요. 3년 동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내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오셨던 거 다 취소. 그러니까 다 없던 일이야. 다시 조합 설립 인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취소나 무효 청구 소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사업적으로 도돌이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돌이를. 그래서 앞단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의 각종 지침들, 서울시 조례 이런 것들을 잘 준수를 해야 돼요. 잘 준수를. 아까 이런 절차는 어차피 앞단에 수업을 쭉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절차는 좀 아실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묶었더니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요게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이런 식으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좀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정비 사업을 시작할 때 할까 말까 어떤 갈등들이 생기냐면 정비구역 지정 이만큼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 단독주택 재개발을 할 때는 단독주택하고 연립, 빌라, 뭐 원룸 막 이런 게 막 섞여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땅을 한 50평쯤 갖고 있어요. 거기에 단독주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주민분은 빌라에 16평짜리 대지 지분이 5평밖에 없어요. 근데 두 분 다 모두 아파트를 한 채밖에 못 갖는다 만약에. 그러면 50평 땅 갖고 계신 분이 가만히 계세요? 왜 저 사람은 5평 갖고 있으면 난 10배인데 10채는 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맞춰서 줘.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분쟁이 생기는 건 똑같이 좀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투표권이 하나, 동의자 수가 하나, 5평 갖고 계신 분도 하나, 그리고 집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한 채씩밖에 없어. 그래서 갈등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 평형을 갖고 계신 분들과 대형 평형 갖고 계신 그러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평에서 30평형대를 갖고 있으면 이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7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럼 대지 지분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소유자하고 단독주택 소유자처럼 땅 갖고 있는 면적이 차이가 나니까 나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도 나의 목소리를 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다툼들이 생기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거를 할까 말까를 두고 싸움이 생기세요. 그래서 동의를 하네 못하네. 그래서 재개발을 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이나 이런 거에 다른 데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좀 의사결정 판단을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디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쾌하게 물어보실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돈의 팔촌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기 내 친구가 예전에 건설사 다녔대. 그 다음에 내 아들의 친구가 어디 설계사무실 다닌대. 그래서 이런 거 좀 안 돼. 그래서 들어요. 카더라 소문이 엄청나게 나십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은 다 지역별로 달라요. 재건축 사업도 달라요. 그래서 아마
왜 강남 쪽은 막 건물도 높게 지게 해주면서 우리는 왜 낮게 지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네별로 주변 환경이 다르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듣고 와서 누가 그랬대 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쏠리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우기십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검증이 안 된 얘기예요. 근데 맞다고 우기시면서 그 소문을 갖고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한때는 동의서를 위조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동의서가 옛날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지장날인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아프셔서 요양병원을 가 계신단 말이에요. 소유주는 아버지신데. 근데 어느 순간 절차가 이렇게 재개발된데 막 그러고 해서 막 아버지도 아프시고 그래서 신경을 못 썼어요. 내가 여기에 안 살고 있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동의한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서 지장을 누군가 찍었다는 거죠. 누가 찍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지장을 찍으면 지장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신분증 같은 거 예전에 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 받아두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첨부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많은 소송을 통해서 잡아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저기 재개발을 이렇게 크게 대부분이 이쪽 서대문구에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그러면 재개발을 하시면 그 계획을 아까 정비 계획이라는 거 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아파트 용적률 얼마 주고 뭐 몇 동 대충 지고 세대수는 얼마나 나올 거 높이는 어떻고 하면서 기부 체납하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가 아파트가 만약에 원래 있던 주민분에 비해서 원래는 한 우리 동네에 1,200분들이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 재개발을 하시게 되면 훨씬 많은 세대수가 늘어나시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신혼부부가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애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를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점점 출산율은 떨어지고 애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교육청에서 이 학교 부지 저희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린 거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학교 부지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맨 앞에 정비 계획이라는 걸 했던 맨 앞으로 다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탓이야? 교육청 탓이잖아. 왜 나한테 이걸 덤탱이를 씌우려고 그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협의를 조금 많이 좀 잘 해주신 편에서 이게 조금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뭐 한동안 엄청 시끄러웠던 문제죠. 모 교회, 이거 딱 아실 거예요. 근데 모 교회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 동네에 그렇게 좀 큰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그냥 두고 재개발을 할지 이게 교회가 그냥 우리가 재개발 구역을 이렇게 정했는데 저기 가장자리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고 좀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두고 재개발을 할지 아니면 잘 협의를 해서 저쪽으로 어디로 옮겨줄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시게 돼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나 옮겨줄 거면 좋은 위치에 교회도 좀 멋들어지게 지어주고 막 이런 요구 조건을 합니다. 그러면 땅은 그렇다 치자 이거야. 땅은 이쪽으로 그래 양보해서 좋은 자리를 절로 옮겨줄게. 근데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면 그게 누구 돈이에요? 조합원 분들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그거를 이전해 준다고 하는 거야 해서 근데 교회가 안 나가면 또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막 갈등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협의를 해서 넘어가셔야 하는데 협의가 잘 되시는 경우도 있고 안 되셔서 이렇게 시끄러운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은 조금 예전보다 하마튼 그 난리가 난 이후에 조금은
조금은 협의하는 게 부드러워지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그거는 뉴스를 보면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애들이 막 여기저기 있었다. 그러면 엄청 많이 뉴스가 나왔겠죠. 문제라고 이거는. 근데 그 이후에는 다소 조용한 걸 보면 그렇게까지 하시는 곳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요. 여기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막 이렇게 뭐 남대문 같거나 무슨 어디 무슨 지정되어 있는 우리 남대문이 보물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산이라고 하는 뭐 국보가 지정돼 있거나 막 이런 것들과 유사한 성격의 무슨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기념 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여기 뭐 무슨 왕족이 살았는데 뭐 거기에 뭐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작지만 정자가 있었다든가 되게 작은 절인데 그게 뭐 되게 중요한 뭐 문화재급이라든가 뭐 이러면 그거를 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를 할 때 그걸 계획에 잘 녹여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막 층수를 줄이거나 막 이래야 되는 것들이 발생을 불가피하지만 법상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은 불편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저기 도심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한옥 단지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한옥을 한 채를 보존을 해라. 그럼 한옥을 떠다 어떻게 옮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파트 안에 정원 계획 우리 하잖아요. 조경이랑 이런 거 할 때 잘 녹이셔서 특화된 조경단지를 꾸몄다. 그리고 이건 약간 부정적인 이슈였긴 하지만 저기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이거 옛날 아파트 스타일이어서 보존을 하라 하신 거예요. 동을 한 동 통째로. 그래서 그걸 동을 그대로 두고 재건축 계획을 잡으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아무튼 이렇게 그 시장님이 바뀌시고 하셔서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아파트를 싹 지으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 같은 케이스면 좋겠지만 불가피하지만 이런 문화재급의 어떤 보존을 해야 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법에서도 보호를 좀 하게끔 돼 있고 경우에 따른 정책적으로도 이거를 유산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보존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이거는 계획에 녹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주하실 때 보상이 많네 적네 이런 거 갖고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저희가 관리 처분을 하면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땅하고 건물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원칙대로면 그게 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감정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그걸 받고 나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관리처분을 통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바꿔가시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분이 여차저차 사정들이 있어서 내가 분양 신청을 못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거를 똑같이 옆집하고 똑같은 20평의 건물 한 30평짜리를 갖고 있어도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못 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럼 돈도 없었는데 이거를 이 감정평가 금액만 받고 재개발이 되면 막 주변에 가격들이 막 오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급으로 집을 살려는데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속상하시니까 더 달라고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더 달라고 하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와요? 조합원 부담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대로 해야지 왜 돈을 더 주고 있느냐. 근데 이분들이 이주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우리는 계속 기간이 늘어지고 그러다가 분양하는 호기를 놓치면 우리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이주비를 더 주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대로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좀 보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가나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는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저냥 장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재개발 때문에 나가는데 딴 데 가서 상가를 임대를 해야 되고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단골 고객 잡으려면 시간이라는 게 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이 재개발로 인해서 억지로 가야 되니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상가 보상도 현재로서는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부분은 현금도 이렇게 주고 거래도 하시고 카드도 하지만 이 매출이라는 게 부정확한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내도 기대치보다 적은 것도 있고 실질은 이 권리금 문제도 있어요. 실은. 권리금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으신 상황인 거예요. 근데 보통 권리금을 단돈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고 주고 오시면 그거를 내가 날리는 거면 이런 소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타격이 엄청 크신 거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구제를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뭐 조합이나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저분들 얼른 이주해서 내가 빨리 사업을 하면 그게 더 유리하니까 하면 좋은데 이런 게 상가보상 대상자가 많아요. 그럼 이게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내가 여기서 3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재개발이 되는 동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보수를 잘해가지고 건물이 양호하신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수를 다 못하고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증금하고 월세가 좀 저렴하신 지역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갑자기 가야 되면 옆에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월세나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사를 못 간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달라. 이렇게 이제 돈으로 얘기를 할 땐 그렇게 접근이 되지만 안 되면 나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이 되면 나 그걸로 들어갈래. 이렇게 하시는데 실은 이게 이제 이력을 쭉 보거든요. 초본을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재개발이 막 시작된다고 하시니까 아 여기 재개발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시고 일단 이사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기 다른 동네에 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재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재개발 소식을 세입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받으실 길은 별로 없어서 그냥 아 여기 재개발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재개발이 또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는데 잘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분도 그냥 재개발 되면 나가 이렇게 문구를 써서 임대차 계약에 써가지고 계약을 덜컥 하시고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재개발이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를 하래요. 그래서 나 돈이 부족하니까 나 임대 아파트 될까요? 근데 자격 요건상으로는 저소득이나 이런 요건들 때문에 임대 아파트 되는데 문제는 이주를 했던 이력이 문제인 겁니다. 요 임대 아파트를 받으려면 재개발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주를 했었어야 하는데 나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건 없어지고 새로 이사 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정법, 저희가 도시정비법에 보면 집주인분이 그거를 잘 고지하도록 법에 계약서에 쓸 때 잘 안내해 주라고도 써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당신이 지금부터 들어오면 여기는 재개발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로 인해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대책, 뭐 이사비를 주거나 뭐 보상금을 주거나 이런 게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재개발이 돼서 내가 세입자를 불가피하지만 나가실 수 있으면 새로 받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꼭 염두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이분들이 안 나가서 결국은
내가 그런 걸 안 알려줘서 그거 갖고 소송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어찌하였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에서는 그 소유자분한테 계속 잘 설득해 보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세입자하고의 관계가 재개발 이런 이슈가 되기 전에는 관계가 너무 돈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얘기를 못해. 예. 그러니까 조합 너네가 가서 좀 해결을 해줘. 이렇게 되시는 상황이 된다. 예. 자, 그리고 하도 이제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던 거여서 조합장이 무능력하다, 뭐 조합장이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 막 조합장이 뭐를 먹는 것 같다, 막 우리 조합장이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고의적이고 일부러 그러시는 조합장님도 있으실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재개발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으시겠어요? 다들 주민분들 중에서 이분이 재개발할 때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선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 역시도 재개발이 처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까 보다시피 법, 막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달인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2, 3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요. 법은 계속 바뀌고 있고 그거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운영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셨던 부분이 있어서 실수를 하셔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참다 못해서 불만이 이렇게 빵 하고 터지십니다. 그러고 나면 저 사람 원래 내 저럴 줄 알아서 하면서 욕을 하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원래 그러셨던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으로 뽑으셨을 거예요. 확률상. 그래서 항상 보면 뭐를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조합은. 왜냐하면 조합은 뭐예요? 조합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표 기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실은 저희하고 같은 입장인데 조금 나서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만큼 공부도 엄청 많이 하셔야 되지만 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다음에 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예. 이런 주변에 이렇게 막 아파트 짓는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다양한 법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법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입니다.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전문 디벨로퍼들도 이런 사업을 꺼려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주민분들이 그냥 당신이 열심히 일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뽑아줬잖아 이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분들이 십시일반 지식을 모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또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이런 거 같대 라고 뭔가는 십시일반식으로 나눠서 사업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조합에 계신 분들을 가끔은 너무 몰아붙이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다. 근데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분들도 사람이신지라 계속 지탄을 받으면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긋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본다? 조합원의 모두가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설계사 선정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해보시는 일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서울시는 특히나 타이트하게 불법적으로 막 뭐 뒷돈 주고 용역 뭐 주고 해가지고서 뭐 저기 일 줬다. 이런 것들이 횡행한 소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계사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시공사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게 건의가 돼서 국토부에서 법제화가 돼서 도시정비법 안에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 절차와 방법대로 이걸 선정을 안 하면 주민분들 누구나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설계사 선정된 거, 시공사 선정된 게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또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고, 설계사는 최근에 올해 이슈가 좀 됐었어요. 강남의 대규모 모 아파트 단지가 설계사를 선정하는데, 설계사들이 이렇게 멋진 아파트 지어드릴게요 하고선 설계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거 설계비는 얼마고 우리는 이렇게 예전에 실적이 이렇게 많은 회사입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선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총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재개발을 할 때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앞단에 좀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파트를 이렇게 지시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시면 이미 이거는 결정을 어디서 해줘요? 서울시에서 해주잖아요. 구청에서 한번 보고 시에 가서 결정을 받는데 그거 범위에서 넘어가시면 이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안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가이드를 먼저 드리는 건데, 이 가이드를 위반하고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주민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되지 않을 설계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정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만큼 멋진 아파트 이렇게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만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누구 손해일까요? 조합원분들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하고자 이런 선적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이드를, 그러니까 이런 설계사 선정할 때 이런 걸 준수하셔야 돼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 투표하실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법에다 맞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거든요. 시나 구청은 우리를 자꾸 옥죄려고 그래. 자꾸 우리더러 뭘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러지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어차피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시에 가서 결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될 거니까 조정을 미리 하자는 얘기예요.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돼요. 예.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아주 흔한 얘기죠. 예전 같으면, 지금은 이제 불법입니다. 막 시공사들이 막 A건설사, B건설사, C건설사 막 와가지고 막 주민분들한테 부녀 회장님, 뭐 동대표님, 뭐 막 이렇게 찾고 막 거기 통반장님 동원하고 옆집에 뭐 부동산 사장님 해가지고 막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상품권 뿌려, 막 밥통 뿌려,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공사비에 다 녹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시공사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 무슨 자선 사업을 하겠습니까? 다 공사비에 녹여서 나중에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공사를 브랜드나 얘네가 공사를 잘해줄 거라 믿고 공사비도 이 정도면 적정할 거니까 뽑아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자꾸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순간에는 아, 쟤네가 공짜로 해주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전혀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뭔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애들한테 용돈을 줄 때도 너 말 잘 들어 이런 게 있듯이 세상에 공짜 없는 거는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해서 이런 거에 현혹되시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법에서 불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쑥닥쑥닥 하려고 엄청 노력들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실 때에도 그들이 설계에 이미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명품 아파트 단지를 한다면서 뭐 조경을 특화한다 그러고 막 소나무를 심고 막 뭐 바위를 해서 막 폭포가 떨어지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아파트에 뭐를 막 발라주겠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설계냐? 저기 그러니까 우리 쪽이죠. 강 북에 대규모 어디 되게 핫한 현장은 말도 안 되는 명품 단지를 그려왔어요. 시공사가. 근데 주민분들이 거기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버전 그 제시한 설계는 할 수 없는 설계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선정하셨잖아요. 아, 우리 아파트 이렇게 막 고층으로 하면서 막 뭐가 걸리고 막 소위 우리 이렇게 위에 전망대처럼 이렇게 거셔가지고 막 뭐 북한산도 보고 막 한강도 볼 수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낙타가 바늘구멍 뚫듯이 어려운 일입니다.
공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현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자기가 인허가를 해요? 아니죠. 그렇게 선정을 해주면 도면을 그려놓고 설계사하고 조합에다가 막 푸시를 하십니다. 자기네는 조력을 할 뿐인 거죠. 그거에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누구의 피해다? 조합원분들의 피해로 온다. 예. 그 다음에 공사비는 왜 자꾸 늘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단에 분명히 견적을 받고 시공사를 결정을 해주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희는 공사비 얼마의 합의를 봤어요. 근데 왜 공사비는 계속 늘까요? 그래, 물가가 올랐어. 알았어. 물가 상승해줄게. 근데 어느 순간 갔더니 공사비가 이만큼 늘었다면서 그거 안 주면 우리 준공도 내줄 수 없고요. 입주도 못하게 할 겁니다. 합의해 주세요. 하고 척 200억, 300억 막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담금을 더 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분담금이 어디 땅을 파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막에는 뭐가 있냐? 이제 시공사가 선정돼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서 막 하면 주민분들이 와 우리 저기 어디 새 아파트 졌대 구경 가자 막 해서 가십니다. 가서 막 봤더니 와, 우리 했던 것보다 더 멋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우리도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시공사가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런 걸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뭐냐? 누가 돈 줄 건데? 네가 공짜로 해준다는 거야? 아니면 시공사는 입장에 뭐였겠어요?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공사비가 얼마를 들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것뿐이에요. 시공사는 당연히 돈 줄 거라 생각했고 조합에서는 쟤네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해준다 했으니까 아 서비스 해주나 보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 분쟁이 한참 있었던 재작년, 작년에 서울시에 저희 같은 코디네이터들이 파견을 나갔는데 내막을 들어보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공사를 이렇게 증액하고 비용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더니 아무도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공사는 했잖아요. 그 돈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사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세대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많아지겠죠. 하다못해 창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싼 창호도 있고요. 샤시 그런 것도 있고 좋은 샤시 있잖아요. 이렇게 쫙 소음 무소음에 막 바람 한 tum도 안 들어오는 이런 거 하면 그게 하나당 얼마겠어요? 일반적으로 집에 아파트 베란다에 샤시 바꿔보셨을 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그거 하는 건데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돈은 못 주겠다.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공사비 분쟁이 생겼다. 지금도 진행 중인 곳들이 많다. 그러면 결론은 누가 이길까요? 시공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시공사는 이미 준비된 회사고 조합원분들은 그만큼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입증을 서로 하려고 하면 내가 공사 비용이 얼마가 정확하게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사는 다 했지 나는 입주를 해야겠지. 준공을 안 하면 난 입주도 못하고 등기도 못 치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대출을 받는 게 있으면 이자는 계속 늘어가고 그럼 쫄리는 상황이 되십니다. 조합원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막 어떻게 합의 보고 빨리 가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냥 덜컥 합의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걸 지금 하시는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어디 투어하고 갔다 오신 다음에 우리 막 해줘요. 이거는 곧 뭐야?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줘야 하는 상황이 되고 분담금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은 우리 주민들이 뽑아놓은 대표자들이 대신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있어요. 엄마가 살림해주고 아빠가 돈도 벌어주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그 가족에 대한 이런 관리, 우리 식구들을 케어해주고 이러는 걸 누가 해요? 애들, 나, 남편 다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조합은 조합원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주고 누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힘을 모으셔야 돼요. 우린 공동사업체예요. 하다못해 내가 친구하고 동업을 해요. 그러면 그냥 친구한테 다 맡겨놓고 나중에 뭔가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친구 탓만 마냥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합은 모두가 우리가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힘을 모아야지 갈 수 있는 게 조합이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모으시고 마냥 어디를 질타하기 전에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뭔가를 해결할 때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이런 게 있으셔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는 이게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앞단에 아까 소송 비율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다 앞에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많은 인가들을 받고 있는데 그 앞단에서 소송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민분들이 약간 노련해지셨어요. 저 앞단의 것들은 이미 소송 케이스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저것대로 하시고 나중에 조합을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제 청산, 해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합이 마지막까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냐면 조합원분들이 계셨다가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결성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업을 하기에 모이신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이 다 됐어요. 그럼 다 모여 계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해산을 하죠. 근데 조합이 해산을 하더라도 그거는 조합원분들이 이제 모였다가 해치시는 상황이고 조합의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 조합이 설립 인가를 하면 관할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만드는 법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법인이 뭘 하는 거야? 대신 뭐 용역도 발주하고 뭐 돈도 집행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장부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외상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어디선가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 과정 중에 조합에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 이건 누구 사업이에요? 조합원들이 같이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미지불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은 대충 이렇게 정산을 하고 나머지 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셔야 되죠. 아니면 부족하면 도로 조금씩 십시일반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정산을 잘 안 하시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 몇백억이 남아있는데 조합은 해산을 하고 조합원분들이 내가 그냥 계속 그거를 소유하면서 거기에 사실 수도 있지만 내가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팔고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준공 다 하고 나서. 그럼 내가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조합으로부터 정산받아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합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오만 이유를 다 대고. 그거를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다가 왜 돈이 남았으면 빨리 깨끗하게 장부 정리를 하고 줄 거 받을 거 받고 정산해서 남은 이익이 있으면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왜 그거를 숨기고 있었어. 이걸 문제시 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다. 네. 그래서 내 거 내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조합장님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조합장님이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장님은 아니십니다. 법률상 청산인이라고 지정을 받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어서 조합에서 그거를 지정을 해드려요. 그럼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시고서도 고의적으로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법에서도 저희가 사업이 다 되고 나면 건물이 준공을 하고 등기를 받으시잖아요. 이전고시라는 거를 하고 등기 이전을 합니다. 이전고시를 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반드시 청산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불가피하게 조합이 소송이 계속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 소송은 끝까지 마무리가 돼야 청산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청산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거를 끝까지 마지막에 남은 조합원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다 우리들의 재산으로 사업을 했던 거였으니까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한다. 요게 최근에는 가장 핫한 이슈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전문가들을 막 투입해가지고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는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막 부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도록 시공사 선정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을 막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위촉을 해놨어요. 좀 바쁘시겠지만 다 현업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관련 업종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쌓아놓은 그 노하우로 우리 조합원들이 좀 더 사업을 잘 하실 수 있고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서 좀 중재도 해드리고 뭐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강의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합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뭐를 하죠? 모여서 빵땅땅 때리고 이런 거 하죠. 총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총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문제 제기들을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 감독하려고 서울시에서는 공공변호사라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변호사 분 중에 정비사업을 좀 아시는 변호사님들을 위촉을 해서 저런 총회 때 가서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조합이 막 운영이 나름대로 하고 있었지만 뭔가 불법적인 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막 뭔가를 주민분들이 알아서 막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명을 듣고 조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고 뭔가 계속 찜찜해. 그러면 시의 건의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징후가 보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실태 점검이라고 나갑니다. 그러면 조합에 투명하게 관리를 했는지를 조사를 해드려요.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고발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하였거나 이런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어서 조합으로 사업이 이렇게 가시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실은 다 돈이 드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한테 한번 가서 자문을 받으려고 돈이 들어요. 누구 전문가를 한번 만나서 뭔가 얘기를 들으려도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간과 돈의 문제로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니 적극 이용을 하시는데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놓으면 저희가 그냥 자원봉사격이긴 하지만 소량의 이런 수고비를 좀 받습니다. 그게 누구 돈일까요? 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다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지원이라고 하는데 공공지원은 조합이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드립니다. 또는 조합하고 신탁사, 그 다음에 공공이 같이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공지원은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면 요건이 되시고 하시면은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다고 또 이게 뭐 100%다 흡족할 정도의 만족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도 하면서 이거를 케어를 해드리니까 100% 이거를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없어서 만족도가 이만큼 100에 다 차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도움은 좀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지원에 대한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거나 세금으로 이것들을 부담해 드린다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지원자, 구청, 기본적으로는 관할 구역이니까 구청장님이 하거나 저희같이 파견을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시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는 게 있으시다. 이게 다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이게 다 시간이고 돈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있으셔야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치구가 좀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지를 해볼 필요는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무료 했을 때 그거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 분할 시가 지급을 하니까. 네, 소정에 네. 조합에서는 지급하는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강의가 여기까지입니다.